네, 안녕하십니까. 차대현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주제는요. 변한 시대의 국제관계와 동북아 질서, 그 기회와 또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그 제목으로 주제를 묘사하지 않더라도요. 어떻게 보면 요즘 국제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 각국들 간의 관계를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복잡 미묘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화 시대 그러면 그동안 이 정보화라든가 SNS, 인터넷 등의 이 발달로 인해서 정말 나한테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리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좁혀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볼 수 없는 다른 나라들의 풍물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음식 같은 것도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하면 하루 단위로도 출장을 가고 아니면은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세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금년에 이제 코비드-19, 우리한테는 더 익숙한 용어로는 코로나죠. 이 코로나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그전에 알던 것과는 지금 또 조금 상당히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못 가는 나라도 있고, 가서 또 일정한 시간을 거기서 이 보름, 2주일이죠. 여기 돌아와서 2주일 정도 격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세계가 굉장히 좁아지는 듯이 보였다가 또 감염병이라 그러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있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건 그거예요. 지금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계 각국들 간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건가? 쉽게 얘기하면 사이가 나빠지는 건가? 좋아지는 건가? 그 용어를 한마디로 이제 변환 시대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왜 변환 시대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도 지금 이거를 딱 잡아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국제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도 사실 지금 세계의 특징이 뭐다라고 딱 한마디로 짚어서 얘기하라 그러면 굉장히 곤란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존과는 다르게 세계가 변해가고 있는데 그 특징을 딱 한마디로 짚어내긴 곤란하기 때문에 변환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흔히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신냉전이 시작됐다. 이 냉전 과거에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돼서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됐던 현상들이죠. 진영 대립을 하고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대립과 경쟁을 하던 신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국가들 간의 협력이라든가 갈등이 결정이 되든 그런 단계가 아닌 신지정학의 시대가 됐다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후세의 역사가들이 오늘날을 나중에 한 몇십 년 뒤, 몇백 년 뒤의 시각에서 뭐라고 정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굉장히 쉽게 그 트렌드를 잡아내기 힘들 정도로 급박하게 변해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환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변환 시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특성이 뭐고 이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뭔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변환 시대의 국제관계, 다시 말해서 국가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을 특징으로 하느냐, 이거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큰 것은 정보화하고 세계화였어요. 이거는 이미 20세기 말부터 진행이 되어 왔죠. 사실 제가 이 청장년기를 보냈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망이 광범위하게 이 발달이 되고 또 전 세계가 그걸로 하나로 묶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른바 얘기하는 정보화라는 것이 상당히 급속하게 우리 예상을 뛰어넘게 급속하게 진행이 됐고, 이 정보화에 따라온 것이 있습니다. 정보가 급속하게 공유되고 유포되면서 세계가 과거와는 달리 단절을 넘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컨택을 하고, 또 이른바 얘기하는 인터디펜던스, 상호 의존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 정보와 세계화가 불러온 특성들을 하나 볼까요? 과거에는 말이죠, 정보를 국가나 아니면 특정 계층, 다시 말해서 엘리트들이 독점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세계사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과거의 중세시대 때 가장 권력이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왕뿐만 아니라 중세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성직자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가장 요새 기준으로 하면 유식했어요. 라틴어라든가 자기 나라 언어를 위해서 여러 나라 언어를 할 줄 알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서로 성직자들끼리 교류를 하고 전도를 위해서 여러 나라를 가면서, 수행이나 전도를 위해서 상당히 폭넓은 지식을 알게 됐죠. 이 지식이 곧 권력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세 이후에 정보가 지니는 권력과의 결합은 그 이후 세계에서도 별로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과거에는 말이죠, 해외에 대해서 중요한 소식을 아는 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권력자들이나, 다시 말해서 정부에 계시는 분들, 또는 그 사회의 지도계층, 이른바 얘기하는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가 진행이 되면서, 다시 말해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 SNS 수단이 급격하게 발달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사실은 이분들이 얻는 정보,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그게 일반인들이 알게 되고 공개가 됐다면은, 이제는 거의 이분들하고 시차가 없이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보 독점이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누구한테 복종을 하거나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라는 감정은요,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인식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별반 저 사람이나 나나 아는 정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화라든가, 다시 말해 권력의 분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 전체의 다원주의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꼭 이게 그런 긍정적인 면만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요, 정보 중에서 여전히 가짜뉴스 같은 왜곡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특정인이 정보를, 하다못해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기 선거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뉴스는 가짜 뉴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왜곡해버리면요, 거기 끌려가요. 그리고 때로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권력자나 정치인들이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냥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보다는 이런 쪽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선거에서 당선되는데 유리한데 뭐. 이게 바로 뭐예요?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이에요. 또 정보화가 진행되면 민주화가 꼭 진행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국가가 아까 얘기한 더 정확한 정보 자체가 유포되는 것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민주적인 국가들, 제대로 된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정부가 정보를 선별해서 아예 정보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이나 SNS 중에서 특정 사이트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정부나 아니면은 정부 시책에 불리한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차단하고 어디로 데려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정보를 이용한 권위주의화를 촉진할 수도 있어요. 자,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렇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 감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세계화는 물 건너갔다 그러는 분들이 있죠. 막 서로 격리하고 되도록이면 오지 마, 우리한테 옮기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거꾸로 우리가 이게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세계화 때문에 급속히 확산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러면 각국에서 코로나 관련, 감염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얻나요? 감염된 사람이 이동할 위험이 있다는 걸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확보를 하나요? 그리고 감염병을 막는 데 필수적인 마스크의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치료제와 백신과 같은 거의 유통을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세계화를 아무리 싫어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계화가 불러온 각 국가들 간의 상호학습, 서로 배워가는 거죠. 상대방의 특성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만 해도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게 퍼졌다 그러면 자기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세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워낙 정보의 공유라든가 유통이 빨라지니까 이제는 이게 정말 무서운 감염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정보화, 세계화라는 것이 우리 속담에도 나와요. 아는 것이 힘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아는 것이 병일 수도 있는 이중적인 세계를 만들어 내온 거예요. 민주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권위주의에 봉사하기도 하고. 자, 이 정보화 세계화가 촉진이 되다 보니까요. 어떤 또 하나의 측면이 생기느냐.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국가 또는 국경이란 건 어떤 겁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령 일본과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을 먼저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시죠?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사는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한국인들은 한국인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중국이 하는 생각이 있고 일본인들은 일본 나름대로의 문화와 의식을 지니고 이렇게 전통적인 물리적 국경선이라는 게 굉장히 뚜렷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한번 오늘날의 세계를 봅시다. 가령 방탄소년단 BTS 노래를 좋아하는데 국적이 필요 있습니까? 다만 구별된다면 BTS에 열광하는 사람, 그냥 BTS라는 게 있나 보다 아는 사람, 나는 저런 거 가지고 별로 그렇게 사람들 막 흥분하고 그러는 거 싫어 그러는 사람들.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국적의 개념이 벗어나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쓰고 있는, 대부분 이제는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잖아요. 여기 일반적으로 애플을 쓰면은 어느 나라 국적이고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계열을 쓰면 다른 나라 국적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애플 사용자하고 안드로이드 사용자하고의 구별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지정학으로는 나뉘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가령 롤이라든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 그러죠. 과거에, 지금은 조금 오히려 제 청작년 세대 때 유행하기 시작한 게임입니다. 스타크래프트 같은데 국제 동호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동호회 내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가상 공간의 국가. 왜? 오히려 그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요, 게임 싫어하는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더 말이 될걸,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말이 될걸요. 이런 가상 공간에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국경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세계가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가 전개가 되는 것을 바람직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새로운 지평이니까요. 편리하니까요. 그런데 자기 정보가 모든 게 다 알려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왜? 자기 나라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왠지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문화를, 전통적인 미풍 양식을 침해하는 것 같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이 중저학력의 백인, 이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의식이, 그리고 표출됐던 의식이 이거와 비슷한데요. 연결되는 걸 꼭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복잡한,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감정들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딱 발생을 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특징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앞에 있는 세계화라든가 정보와는 무조건 연결, 의존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요. 거꾸로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한테 나온 건 단절. 일단은 방역을 위해서라고 하기만 막아요. 그리고 백신 정보 같은 거 지금 치료 정보 다 공유해요? 인류에 의하면 다 공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막 사재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단절, 그 다음에 각자 도생,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화 정보화라는 게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편리함에 감탄하고 열광하면서 또 하나는 좀 왠지 왜 우리도 항상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막 개방된 서로 관계가 많은, 상호관계가 많은 세계에 살다가 때로는 혼자 있고 싶잖아요. 그런 감정을 코로나가 촉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우리한테 전혀 없던 현상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이 세계와 편리하긴 한데 왠지 내가 너무 다 노출되는 것 같아서 싫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는 건 좀 싫어. 이런 측면들이 코로나란 감염병을 통해서 밖으로 외연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것들이에요.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면요. 이제 뭐 내년쯤 되면 이제 백신이 벌써 화이자에서도 그렇고 지금 모더나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 새로운 효과가 좋은 백신들이 나오니까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내년 하반기쯤은 세계가 다시 정상화가 되겠죠. 그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 간에 때로는 경우에 따라 단절하고 또 서로 때로는 합했다가 때로는 경쟁했다가 또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이런 각자도생이라는 게 갑자기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코로나가 끄집어낸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들을 코로나가 촉발해 준 거기 때문에 이 세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예요. 이 세계를 설명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냉전이라기도 하고 다른 말로도 하는데요. 요즘 또 신냉전 논쟁이 한참 나오죠. 특히 이게 미중 간의 전략 경쟁 때문에 촉발이 됐는데요. 이게 왜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붙었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죠? 자, 18세기, 19세기, 20세기가 가면서 그 시대를 풍미했던 이른바 헤게몬, 하지몬이라고 얘기하죠. 패권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19세기에서 20세기, 18세기에서 19세기 올 때 패권 국가들이 자기의 권좌를 물려주고 새로운 패권 국가가 들어섰다고 해서 그 국가가 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패권 국가도 얘를 완전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밟아버려야지, 멸망시켜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결과적으로는 내가 발전하고 생존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950년대 20세기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 냉전이라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달랐어요. 냉전에서 왜 냉전입니까? 핫워를 안 하겠다 그래서 콜드워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앞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지 말자 해서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경계심이나 적대심은 엄청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위협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른바 동이라고 얘기하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나
서방, 우리가 서방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왔어요. 웨스트 월드들, 서방 국가들,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이 국가들 간에 서로 상대방의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기 때문에 얘를 극복하고 언젠가는 얘를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얘가 완전히 우리 가치를 받아들이거나 체제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가 되는 것 이외에는 이 싸움의 끝이 없으리라고 봤어요. 그게 냉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극복해야 끝나는 싸움이라고 본 게 냉전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하잖아요. 특히 이게 신냉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미중 간의 전략 경쟁 때문에 생긴 건데, 자, 단순히 지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라는 게 무역 수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화웨이가 정말 미국 기술들을 뺏어가기 때문에, 도용하기 때문에 생긴, 뭐 일부는 그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는 이거를 무역이라든가 지적재산권 분쟁이라는 걸 가지고 좀 화장을 시킨 거죠. 안 보이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떤 의식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속마음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중국이 이걸 퍼뜨렸다. 근데 이 퍼뜨린 원인이 뭐냐? 바로 공산당 때문이야. 중국 공산당. 이게 미국의 시각이었어요. 중국은 거꾸로 어떤 거예요? 니들이 결과적으로 니들 방만하게 제대로 인민들 통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이 퍼진 거 아니야. 이건 뭐예요? 상대방 체제가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체제라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상대방이 가지는 체제가 나한테 적대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고 극복해야 될 체제라고 보는 시각들이 은연중에 나타난 거죠. 이게 냉전이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근데 냉전이랑 또 다른 건 뭐냐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가치를, 냉전은 딱 그러면서 편을 나누는 거예요. 내 옆에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하고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국가들은 어떻게든 여기 내 편에 오려면 나랑 똑같은 사상을 추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사회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내 편을 끌어들일 때 그런 체제를 가려가면서 합니까? 서로 비판할 때는, 상대방 서로 비판할 때는 체제나 가치 문제가 나오지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냥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독재적인 미국적 가치와는 틀린 국가들하고도 연합을 하는 거고요. 중국도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서, 그리고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산당이 제1당이 아닌 국가들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1대1로 이니셔티브에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블록 간 벽이 굉장히 얇아졌기 때문에 국가들이 서로 모였다 흩어졌다 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이거는 과거와는 다른 세계죠. 물론 이념이나 가치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편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이거의 가치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내 클럽 안에 들어올 국가들을 늘리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비 경쟁들, 과거에는 냉전 시대는 양쪽 다 핵이 개발되면서 그거 쓰면 다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공포의 균형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계의 평화가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핵만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새로운 핵 이외에 다른 기술을 다른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 기술들. 그런 게 어떤 겁니까? 바로 우주 공간을 활용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군에다가 더해서 모두 우주군 체제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중력 무기 같은 새로운 무기를 향한 경쟁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지금 변화하는 세계의 중심에는 분명히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경쟁이 있고요. 이거는 이미 2010년경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2008년에 글로벌 재정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국제 정치 경제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중국이 1990년대만 해도요, 도광량이 어떤 거예요? 칼빛을 숨기고 몸을 낮춘다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굴기 화평 발전, 후진타오의 조화세계, 시진핑의 분발주의 어떤 겁니까? 세계에 당당하게 내가 얘기할 바를 얘기한다는 뜻이죠.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작도 처음에는 내 전략적 선택에 놓인 국가, 내 친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는 아니더라도 좀 책임 있게 행동해라. 이게 2006년에 미국의 4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의 표현이었어요. 2010년부터 중국 위협이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자기 편 끌어들이기 경쟁들. 중국이 이야기하는 1대1로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트럼프 때 많이 나온 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었고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트럼프가 오바마를 싫어했으면서도 구상은 비슷한 거예요. 태평양 지역과 인도양 지역에 있는 연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는 피보트 에이시아였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뀐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경쟁은 앞으로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무역 경쟁은 단순한 핑계고요. 어떻게 보면 이 경쟁의 양상은 점점 더 넓어질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역 경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결국은 상대방을 나중에는 압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군사력의 경쟁까지 간단 말이에요. 미국이 생각한 논리는 이런 거예요. 화웨이에서 자꾸 얘들이 미국 시장을 뺏어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렇게 첨단 기술들은요. 지금도 예외 없이 우리가 민간에서 쓰는 첨단 기술은 나중에 어디하고 맞닿아요? 군사과학기술하고 맞닿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 기술을 얘네들이 자꾸 훔쳐가면 지금은 미국이 굉장히 우위지만 나중에 군사력도 이제는 뛰어넘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취하고 있는 조치들, 틱톡과 같은 중국의 그 자본을 기반으로 한 SNS라든가 아니면 화웨이와 같은 이 통신 장비 또는 5G 회사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은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게 틀림없이 나중에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생각이에요. 미국은 지금 중국을 다루지 않으면 바로 흔히 얘기하는 중국이 이제는 미국을 추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만들었던 그동안의 국제 질서는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결국 미국의 생존하고 연결이 된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중국 역시 여기서 밀리면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중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적어도 중국 지도부의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은 굉장히 지리한 영향으로 확장이 될 거고요. 물론 과거와 같이 지금 보세요. 이미 핵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계는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가 되고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군사적인 경쟁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기 위한 상대방이 추격하다가 지치게 만들기 위한 또는 상대방이 견제하다가 할 수 없어 그럼 네가 넘어가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굉장히 지리한 싸움은 지속될 겁니다. 문제는 싸우라지 우리가 그렇게 속 편한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미국이 지금도 얘기하는 쿼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요새 쿼드라는 거 가끔 여러분들 그 국제관계 얘기할 때 나올 거예요. 이 쿼드라는 게 사실은 사각축이라는 얘기인데 쿼드가 얘기하는 게 미국, 일본, 호주, 인도란 말이에요. 요 4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건데요. 이 쿼드에 쿼드 플러스라는 개념을 또 만들었어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쿼드 플러스가 뭐예요? 쿼드에 같이 공감하고 협력해 갈 국가들. 그리고 한국 보고 자꾸 들어오라고 눈치 주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중국은 어떻게 해요? 1대1로
그게 그냥 단순한 경제협력 구상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미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외곽자, 국외자, 아웃사이더로 만들고 중국 중심의 질서를 확립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야, 줄 잘 서. 이거에 대한 일종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미중 전략 경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이 와중에 또 야, 요 둘이 싸우는 와중에 주로 이게 전개가 되는 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데 또는 인도양 지역.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내가 좀 내 몫을 넓혀갈 수도 있겠다. 그거 잘하고 있는 게 요새 러시아잖아요. 터키에 하고 손을 잡고 중동의 질서 재편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영향력을 잃어버렸던 국가들에 서서히 다시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계속 러시아처럼 틈새 공략을 하는 국가도 생기고요. 양쪽으로부터 다 은근히 내 편으로 들어와는 압력을 받게 되는 중견국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나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도 없고요. 누가 나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다도 없는 시대예요. 어떻게 될지가,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 특성이 가장 집약된 곳이 바로 동북아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 동북아시아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능적으로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미국까지 치면 세계에서 웬만큼 강한 행세하는 국가들은 다 모여 있어요. 특히 중국하고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여전히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그 경쟁을 아주 축약판으로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동북아시아의 특성은 뭐예요? 1990년대가 되면서 편을 갈라 싸우던, 이념에 따라서 편을 갈라 싸우던 국가들, 냉전이란 거는 일단 해체가 됐는데 동북아에서는 그게 안 끝난 데가 있어요. 어딥니까? 거기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남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자, 우리는 미국과는 동맹관계에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그 복잡한 미묘함의 그 여파를 우리가 절감한 게 있죠? 자, 어떤 겁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고고도 종말 단계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들여왔죠. 그게 사드 아니에요. 사드 들여와가지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무역 보복 안 한다 그랬지만 이른바 얘기하는 유커들 대폭 줄고 한번 된소리를 맞아봤잖아요. 자, 중국을 택하자니 동맹이 흔들려서 북한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렇다고 동맹을 택하자니 무역 보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우리 앞에는 이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게 과거의 냉전에는요, 북방삼각, 남방삼각이라는 도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한 편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미국, 일본 한 편 먹고. 근데 요새 한일 관계를 보세요. 우리가 남북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중러도 서로 또 경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서 막 삼각관계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하나 볼까요? 자, 만약에 지금 코로나 가지고 저는 이 상태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한 번 변형 코로나 같은 게 생겨나서 또 한 번 대유행이, 세계적인 대유행이 일어나면 가장 답답하고 제일 먼저 지역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은 한중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무역 관계가 미중 무역 분쟁이 1차적으로 종료가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양측의 또 무역 관계를 얘기할 때는 한미중, 일미중 이런 쪽에 또 제각기의 협력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북한이 정말 마음을 바꿔먹어서
정말 진지한 비핵화 대화에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국과 미중이 협력하게 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학 집단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고, 북한도 이 머리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 냉전 시대에는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북한은 과거에는 미국은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중국한테만 매달리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어떤 딜레마가 생깁니까? 중국한테 너무 의존되고, 쉽게 얘기하면 북한도 이른바에게는 중국에 대한 종속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90년대부터 미국하고도 뭔가 직거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얼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기 때문에 미국 관계가 2018년에 급진전됐던 것도 있지만, 트럼프는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생각을 안 해봤던, 안 했다라는 게 이 사람이 머리가 더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북한을 만약에 내가 관계 개선을 잘해가지고 내 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중국을 서닥보듯이 하는 국가처럼 만들어버리면 내가 중국을 쉽게 얘기하면 골탕 먹일 수 있지 않을까. 이 발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 관계 진전의 이면에는 분명히 트럼프의 이런 계산이 있었어요. 그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2019년, 2020년에 조금 속도 조정을 한 거지만은요. 자, 하다못해 북한도 이런 변환 시대에서, 다시 말해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입지를 넓힐까? 플러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내가 사실상 미국을 설득해서 핵 보유를 인정받으면 남북한 관계에서는 북한이 자기가 슈퍼갑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는 행태를 보면 슈퍼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이 나름대로 지금 변환 시대의 북한의 생존 전략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으로 가느냐, 경제협력 위주로 가느냐. 그러면 1대1로는 들어가겠다는데 인도태평양 연락은 어떻게 할 거? 지금 글로벌 코리아 중견국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중견국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저쪽에 대양주나 만약에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가 다른 데가 있으면 우리 지금 굉장히 아마 지역 패자 대접을 받을 겁니다. 지역에. 진패자가 아니고요.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도미넌트 파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지리적 위치에 센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중견국이지만 상대적인 힘의 차이 면에서는 여전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빨이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나마 좀 국력이 비슷한 게 일본인데, 이게 틈만 나면 역사적인 갈등 문제가 해소가 안 되잖아요. 남북한 관계, 북한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건 좋은데 평화를 위주로 가다 보니까 북한이 아나무인이잖아요.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슈퍼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제 우리 현실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에 잘 대비하고 있냐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한미동맹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자주 외치죠? 근데 여러분, 트럼프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한국을 완전히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방위분담 갑자기 치고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트럼프는요, 미국 내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강경파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거고, 또 우리가 더 위기감을 느끼게 될 거는,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좀 생각이 이상한 극단적인 사람들 소수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본을 보세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맹을 보세요. 모두 그 나라의 방어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우리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을 추구합니다. 우리만 여전히 한반도 방위라는 거에 동맹이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없으면 한국 죽는구나. 그러니까 좀 막 해도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까? 근데 지역으로 가자니 중국이
눈을 부라린단 말이에요. 아, 그럼 한미동맹 가지고 이제 나 압박하려고 그러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런데 해결을 하려면은요, 불편한 진실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계속 피해왔단 말이에요. 어차피 추세는 지역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한중 한러 관계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한중 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거 아니에요. 행정부마다 둘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바에서만 중국하고 러시아를 봅니다. 어떤 정부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이제 잘만 끌어들이면 내 편이 되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는 데 도와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진 행정부도 있었고, 정반대로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면 우리는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같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어. 그 대륙 해양세역 구별이라는 것 자체가요, 과거에 4, 50년 전에 나오던 지정학 개념인데 우리 그걸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일 관계, 분명히 아베 정부 때 문제가 있었죠. 근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이거를 국내 정책 자산으로 이용한 적이 없나요? 한일이 양쪽 다 그랬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양쪽의 좋은 점보다는 대립을 조정하는 매체 문화도 여기 한 몫을 했고요. 남북관계의 제일 큰 건 그거죠. 근본적으로요, 저는 북한을 일종의 국가급 행위자라고 생각을 해요. 헌법상으로는 우리 규정이, 물론 북한은 우리 영토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45년에 물리적 분단을 넘어서 48년에 법적 분단, 양쪽 다 정부가 생겼습니다. 50년에 한국전쟁, 심적 분단이 됐죠. 그렇게 지속되어 오는 동안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국경을 접하는 국가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누가 갑이냐를 따지게 됐어요, 모든 국가들은. 근데 우리는 이거를 평화, 민족, 이 말로 뭉쳐버립니다. 평화하고 민족은요, 물론 좋은 가치긴 하지만 우리가 국가급 행위자로서 북한을 볼 때, 아니면 국경 너머에 만약에 북한이 아니면 다른 상대가 계속적으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증강, 여러분 이번에 봤잖아요. 북한이 이제 군사력 투자 안 한다고요.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을 봤잖아요. 그 국가를 무조건 좀 투자만 하고 협력하면 그 국가가 자발적으로 변한답니까? 그런 국가는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정말 뼈아픈 질문을 해야 돼요. 북한이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갑인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느냐?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전쟁만 안 나면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어요. 왜? 자, 잘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외교 안보상의 정책 결정을 할 때요, 일장적인 사안이 있어요. 가령 어느 나라에 비자를, 웨이버를 주느냐는, 비자 면제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요, 각 부처들끼리 알아서 해결합니다. 외무부하고 법무부가 주로 이제 되겠죠. 이걸 오가나이제이셔널 프로세스라고 일반적으로 외교정책 결정 이론가들이 얘기를 하고요. 비일상적인, 별로 흔하지 않은 일, 다시 말해서 어떤 국가로부터의 불법 이민이 증가했다. 이건 비일상적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그 불법 이민을 좀 우리가 이민 규정을 완화해서 할 거냐 아니냐? 이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불법 이민이 증가한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안위에 1년 내에 이걸 해결 안 하면 타격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비일상적인 상황인데 사회 전체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바로 수기 절차가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국회도 들어가고 NGO들도 들어가고 일반적인 시민사회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비일상적인데 이거 단시일 내에 해결 안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하다. 다시 말해 위기로 간다라고 할 때는 유일하게 국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부처 간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그룹 결정들, 다시 말해서 정권에 힘 있는 사람들끼리 맡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정당성이 나름 생겨요. 근데 이거 오래 하면 큰일 나요. 왜? 집단 사고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끼리끼리 그러잖아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태를 보는 시각도 비슷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거예요? 편벽하게 되고요. 아, 우리 보스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상식적으로 자기네 보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밑에서 쓴소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트럼프 같은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 싫은 정보는 다 가짜 정보고, 이걸 하면 무조건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걸 하면 무조건 상대방을 좀 터프하게 강하게 돼. 그럼 전쟁 나는 거야. 너는 전쟁광이야. 이게 전부요, 집단 사고가 만들어내는 폐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거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데, 탑다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용되고 있는, 탑다운은요, 정치 지도자들 간의 대타결이 끝나고 나면 그걸 아래에서 실무적인 면에서 이행하는 데서 위에서 밑으로, 위의 정책 결심을 아래에서 이행해 나간다는 의미의 탑다운이지요. 외교 정책을 만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까지 옆에서 들어오는 얘기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할게, 보스 위주로,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요, 지금 이 탑다운 방식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제대로 된 정보가 해석이 되지 않고, 결국 나한테 싫은, 내 귀에 거슬리는 모든 정보를 가짜 정보나 잘못된 분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어떤 거예요? 소수의 정책 결정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극렬의 소수 열광주의자들, 열심당원들이 만들어낸 외교 정책이 돼요. 그 결과가 어때요? 멀리 볼 필요 없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금 승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우월주의, 혐오주의자들의 시위를 봅시다. 그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죠? 그게 다 소그룹의 집단 결정,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사람들, 자기한테 싫은 모든 정보를 가짜 뉴스로 의식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와요. 지금 남북한 관계하고 변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우리도 지금 똑같은 딜레마에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제관계학을 배우는 분들한테 항상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좋냐 안 좋냐를, 누가 나쁘냐 선하냐를 따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가치가 개입돼 버려요. 여러분들은 도덕운동가나 종교학자가 아닙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의 기본 의식은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접근은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에 대한 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지. 누구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예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지도자는 좋은 분이고 어떤 정책은 나쁜 정책, 예단하지 마세요. 어떤 정책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어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지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걸 들으면 남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득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랑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 사람들이랑 적어도 공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진짜 냉전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는 거는요, 상대방을 냉전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상대방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관용, 톨레랑스의 정신입니다. 그걸 기르세요. 그걸 기르게 되면 이른바 얘기하면 동맹이냐 자주냐 이 이분법도 깨져버리고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대의 우리 편의적인 사고방식 역시 탈피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변한 시대에 우리 편을 많이 만들기, 우리는요, ARF 같은 지역회의가 있잖아요. 유엔이 있잖아요.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가서 우리 얘기만 해요.
사실은요. 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가 되는 ARF 같은 데 가서 정권마다 달라요. 어떤 정부는 북한이 나쁘니까 이걸 외교적으로 조리돌리면 북한 비난해달라고 외교전 하러 가고, 어떤 데는 우리가 화해협력해야 되니까 조금 국제적인 제재. 이게 다 우리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 나라 관심들, 세계적인 관심들. 무엇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지금 세계가 가장 절실히 외치는 관심사가 똑같습니다. 친구 간에도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돌려요. 아무도 그 사람을 지원하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하고, 고민하려고 하고, 그걸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열정, 그게 변한 시계를 헤쳐나가는데 한국이 적어도 앞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목소리를 세계가 인정해 주는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